윤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회색빛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다. 시큐어 솔루션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은 이 공간은 그녀가 군을 떠난 후 스스로 일군 조용한 성체였다. 과거의 총성과 함성 대신 지금은 키보드 소리와 나직한 전화벨 소리만이 그녀의 일상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절제된 힘이 깃들어 있었다. 커피잔을 드는 단순한 동작 하나에도 군더더기 없는 정확함이 배어 있었고, 굳게 닫힌 입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그녀가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그림자라 불리던 시절의 편린을 보여주었다. 중령 계급장을 반납한 지 3년 서연은 의식적으로 과거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한 통의 전화였다. 발신자 표시에 뜬 이름은 그녀가 가장 아끼던 부하였던 박중사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쾌활함을 잃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옥죄었다. 박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비보를 전했다. 며칠 전 김민준 하사가 비번일에 발생한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갓 20살을 넘긴 항상 해맑게 웃으며 미래를 꿈꾸던 청년. 서연의 머릿속에 훈련장에서 땀 흘리던 그의 앳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박중사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는 SJ그룹의 후계자인 강태민이 있었다. 그는 만취 상태로 위험한 질주를 벌이고 있었고, 김하사는 그를 피하려다 변을 당했다. 그러나 언론에는 김하사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단독 사고로 보도되었다. 서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강태민. 언론에서 지겹도록 떠들어대던 재벌 3세. 오만함과 무책임함으로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내리던 인물이었다. SJ그룹의 막강한 힘이 진실을 어떻게 왜곡하고 한 젊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는지 명백하게 보였다. 권력이 진실 위에 군림하는 역겨운 현실이었다.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되었나? 서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박중사는 힘없이 대답했다. 모든 증거가 강태민에게 불리했지만 그의 변호인단이 나타난 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목격자들은 진술을 번복했고 CCTV 영상은 결정적인 부분에서 끊겨 있었다.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서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사무실의 고요함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김하사의 유가족을 떠올렸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모자라 그의 명예마저 짓밟힌 채 살아가야 할 그들의 고통이 가슴을 찔렀다. 이것은 그녀가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부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불의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감이었다. 그녀가 군복을 벗은 이유는 더 이상 국가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숨어 개인의 신념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녀는 오롯이 윤서연 자신으로서 행동할 수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에 어지럽게 반사되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여러 개 실행시키고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화면에 강태민의 사진이 떠올랐다. 사진 속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제 서연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국가의 명령을 따르는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심장에는 여전히 정의라는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서연은 먼저 강태민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출생부터 학창시절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한 이후의 행적까지 공개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의 주변 인물, 그가 자주 가는 장소, 그의 취미와 습관, 사소한 정보 하나하나가 거대한 퍼즐의 조각이 될 수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수많은 데이터가 스크린을 스쳐 지나갔다. 강태민은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유능하고 혁신적인 차세대 경영인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불법과 탈법의 흔적들이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옛 부대의 동료 몇몇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그녀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이들이었다. 그녀는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특정 인물과 기업에 대한 비공식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그들은 이유를 묻지 않고 기꺼이 돕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동안 서연은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짧은 쪽잠과 간단한 식사로 버티며 그녀는 강태민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을 찾고 있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힘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이었다. 한 개인의 오만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세상을 용납할 수 없었다. 김민준 하사의 장례식 영상을 찾아보았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슬픔에 잠긴 부모님과 동료들의 모습, 그리고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 그 미소는 그녀에게 무언의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았다. 잊지 말아달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서연은 조용히 다짐했다. 강태민, 너는 잘못된 상대를 건드렸다. 너의 돈과 권력이 만든 성벽이 얼마나 허술한지 곧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사자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잠든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다. 이제 사냥은 시작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가워졌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연은 강태민의 일주일간의 동선을 완벽하게 재구성했다. 그는 규칙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낮에는 회사에서 형식적인 업무를 보았지만 밤이 되면 강남의 고급 클럽과 술집을 전전하며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 그의 곁에는 항상 아첨하는 무리들이 들끓었다. 서연은 그 무리들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강태민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온갖 꾸준히를 처리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강태민의 신임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곁에 머물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그를 통해 내부 정보를 빼내는 것이 계획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직접 나서지 않고 정보 기술과 심리전을 이용해 그 비서에게 접근했다. 그의 재정 상태, 가족 관계에 숨겨진 약점들을 파고들었다. 마치 유령처럼 그의 삶에 스며들어 그가 스스로 정보를 내놓도록 유도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밤 그 비서는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메일에는 그가 비밀리에 저지른 작은 비리 하나가 정확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비리를 눈 감아주는 대가로 사소한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비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민했지만 결국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서연은 작은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했다. 이 눈덩이는 곧 거대한 산사태가 되어 강태민의 견고한 성을 덮칠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복잡한 체스판 위에서 그녀는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강태민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세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 하사의 죽음을 이미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
그에게 그것은 길가의 돌멩이를 걷어찬 것과 같은 사소한 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연에게 김민주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지켜야 했던 부하였고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젊은 영혼이었다. 그녀는 그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을 것이다. 책상 위 달력에 붉은 펜으로 표시된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은 강태민의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서연은 그날을 디데이로 정했다.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 순간 그녀는 첫 번째 선물을 강태민에게 안겨줄 생각이었다. 그것은 그의 오만한 미소를 산산조각 낼 강력한 한 방이 될 것이다. 그녀의 계획은 이미 궤도에 올랐고 이제 멈출 수 없었다. 밤샘 작업으로 뻐근한 목을 돌리며 서연은 다시 창밖을 보았다. 동트기 전에 어둠이 가장 짙다고 했던가. 곧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진실을 비추게 될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윤서연의 사무실은 이제 조용한 전쟁을 치르는 지휘 통제실이 되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어두운 공간을 푸른 빛으로 물들였고 그 화면 위로는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 스트림이 쉴 새 없이 흘러갔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는 유령선 선장 같았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강태민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SJ그룹이라는 합법적인 외피 아래 분명 검은 돈이 흐르는 지하 수맥이 있을 터였다. 서연은 며칠 밤을 새워 그룹의 재무제표와 자회사들의 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숫자들의 배열 속에서 그녀는 미세한 불협화음을 찾아냈다. 그 불협화음은 유령 회사 몇 개로 이어졌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이었다. 이 회사들은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의 가장 말단에 위치하여 비자금을 세탁하고 강태민 개인의 사치스러운 생활 자금을 대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서연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재벌들의 흔해 빠진 수법이었다. 그녀는 옛 부대에서 정보 분석을 담당했던 후배 차민호에게 연락했다. 그는 저녁 후 국내 최고의 보안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서연은 공중전화를 이용해 짧게 용건을 전했다. SJ그룹 자회사 몇 군데 서버에 접근해야 해. 흔적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백도어만 열어줘. 차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마디만 했다. 좌표 보내주십시오, 중대장님. 몇 시간 후 서연의 이메일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원하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차민호는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녀가 하는 일에 정의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들의 신뢰는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하며 다져진 것이었다. 이제 서연의 손에 강력한 무기가 쥐어졌다. 그녀는 SJ그룹의 내부 서버 깊숙한 곳으로 잠입했다. 그녀의 해킹 실력은 707 부대 시절 적국의 군사 네트워크를 교란시키던 실전 경험으로 단련된 것이었다. 민간 기업의 방화벽은 그녀에게 잘 짜인 거미줄에 불과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강태민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했다. 그는 단순한 망나니 재벌 3세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인수합병 주가 조작, 심지어 경쟁사 핵심 기술 탈취까지 서슴지 않는 교활한 약탈자였다. 김민준 하사의 죽음은 그의 수많은 악행 중 하나일 뿐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증거를 수집했다. 이메일 내부 결제 서류 암호화된 메신저 대화까지. 모든 파일은 여러 개의 외장 하드와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분산 저장되었다. 그녀는 단 하나의 증거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신중하고 집요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작전 계획이 구상되고 있었다. 한편 강태민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서늘한 그림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열린 파티의 주인공이었다. 아름다운 모델들과 아첨하는 사업가들에게 둘러싸여 그는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라도 된 듯 굴었다. 강 전무님, 이번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건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요지를 선점하셨습니까? 한중견 건설사 대표가 기름진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민은 샴페인 잔을 흔들며 거만하게 웃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지. 약간의 정보와 배짱만 있으면. 그가 말하는 정보는 미공개 개발 계획을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을 의미했고, 배짱은 그 땅의 원주민들을 헐값에 내쫓은 폭력적인 방법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강태민의 힘에 기생하여 떨어지는 떡고물을 받아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강태민은 자신의 비서로부터 사소한 보고를 받았다.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김민준 하사 사고에 대해 다시 취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강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돈 몇 푼 쥐어주고 입을 막아. 아니면 그 언론사 세무조사라도 한번 시키라고 해. 시끄럽게 굴지 못하게. 그에게 이것은 발밑에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그는 이 작은 움직임 뒤에 거대한 의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성 안에서 안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서연의 공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익명의 제보자로서 그녀가 수집한 정보를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탈세 의혹,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세탁 정황 등 민감하지만 아직 결정적이지는 않은 정보들이었다. 이 정보들은 신뢰도 높은 경제 전문 기자에게 전달되었다. 서연은 그 기자가 과거 SJ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고 서연이 던져준 미끼는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작은 기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증권가 찌라시 수준으로 취급받았지만 기사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자 시장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SJ그룹의 주가가 미미하게 하락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강태민은 처음으로 짜증을 느꼈다. 성가신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홍보팀을 닥달하고 법무팀에게 모든 기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하나의 기사를 막으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의혹이 터져 나왔다. 그는 경쟁그룹의 소행이라고 단정했다. 어느 놈들 짓인지 알아내. 뿌리째 뽑아버릴 테니. 강태민은 분노에 차 소리쳤지만 그의 지시는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적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안개 속에서 날아오는 화살처럼 공격은 계속되었지만 공격자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서연은 모니터 너머로 강태민의 혼란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아직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지금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단계였다. 사냥감이 공포에 질려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개인적인 공간까지 파고들었다. 그의 저택과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내부 CCTV에 접근했다. 화면 속에서 그는 불안하게 서성거리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예전의 거만하고 여유로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임무의 성공만을 생각했다. 강태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그가 김민준 하사와 그 유가족에게 안겨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집행하는 과정일 뿐 사적인 감정은 배제되어야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의 집중력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강태민의 약점을 추가로 발견했다. 그는 겉보기와 달리 심각한 약물 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그의 주치의는 불법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도덕성을 공격할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격 시나리오를 여러 개 구상했다. 각 시나리오는 강태민의 대응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치밀하고 정교한 작전이었다.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몸을 풀었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붙여놓은 서울의 지도에 꽂혔다. 지도 위에는 강태민의 주요 동선과 SJ그룹의 핵심 시설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점들은 이제 모두 그녀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날아간 첫 번째 화살은 정확히 강태민의 갑옷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그는 아직 상처가 깊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화살촉에는 이미 맹독이 묻어 있었다. 그 독은 서서히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가 결국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할 것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두 번째 화살을 시위에 매겼다. 윤서연의 사무실 모니터에는 SJ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녀가 흘린 정보들이 만들어낸 작은 파문은 이제 제법 눈에 띄는 파동이 되어 시장을 흔들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폭풍은 아니었지만 숙련된 뱃사공만이 감지할 수 있는 위험한 조류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전략은 전면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개의 작은 상처를 내어 상대를 서서히 과다출혈로 쓰러뜨리는 것에 가까웠다. 그녀는 강태민이 의심할 만한 경쟁사 몇 군데의 정보를 교묘하게 섞어 흘렸다. 강태민의 편집증적인 의심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도록 만들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다. 예상대로 강태민은 잘못된 적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그는 경쟁그룹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며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비공식적인 반격에 나섰다. 그의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쏠린 사이 서연은 더욱 깊숙하고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그녀의 그물은 이제 더 촘촘하게 짜이고 있었다. 서연은 강태민의 핵심 프로젝트인 신도시 개발 사업에 주목했다. 표면적으로는 SJ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부패의 악취가 진동했다. 그녀는 서버에서 빼낸 자료를 통해 강태민이 프로젝트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기 위해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그의 탐욕 때문에 수십 년간 그 땅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헐값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났다. 서연은 쫓겨난 주민들의 대표를 수소문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서 작은 시민단체를 만들어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서연은 공중전화와 대포폰을 이용해 그에게 접근했다. 자신의 신분은 철저히 숨긴 채 SJ그룹의 비리를 고발하려는 내부자로 위장했다. 그녀는 그에게 결정적인 증거 몇 가지를 넘겨주었다. 강태민과 지역 정치인이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녹취 파일의 일부와 내부 보고서였다. 증거를 확보한 시민단체는
즉각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언론사와 연계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SJ그룹의 부도덕한 토지 매입 과정을 폭로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로 시작되었지만 증거의 신빙성 때문에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환경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강태민은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경쟁사와의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길이 치솟은 것이다. 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도대체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부 배신자를 당장 색출해. 그의 의심은 이제 외부가 아닌 내부로 향했다. 사내에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강태민은 무차별적인 감찰을 지시했고 애꿎은 직원들이 의심을 받으며 고통받았다. 조직의 신뢰는 깨지고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모니터 너머로 지켜보았다. 강태민은 스스로 자신의 성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다. 서연의 다음 목표는 강태민의 해외 비자금 계좌였다.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에 분산된 이 계좌들은 SJ그룹의 법무팀조차 접근할 수 없는 강태민 개인의 비밀 금고였다. 이곳을 건드리는 것은 용의 심장을 직접 찌르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녀는 다크웹을 통해 세계적인 해커 그룹과 접촉했다. 실력은 뛰어나지만 돈만 주면 어떤 일이든 하는 해결사들이었다. 서연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의뢰를 하지 않았다. 대신 SJ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허점을 미끼로 던지며 그 안에 엄청난 가치의 정보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흘렸다. 탐욕스러운 상어들이 피냄새를 맡고 몰려들 듯 여러 해커들이 SJ그룹의 서버에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SJ그룹의 보안팀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이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 서연은 자신이 미리 열어둔 백도어를 통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강태민의 해외 계좌로 이어지는 단서를 찾는 것이었다. 수십만 개의 파일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암호화된 장부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을 해독하는데 꼬박 이틀 밤이 걸렸다. 마침내 암호가 풀렸을 때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다. 그 돈은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었다. 불법 무기, 거래상 해외 독재 정권과의 검은 거래 등 SJ그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 행위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아버지인 강 회장 몰래 자신만의 범죄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이것은 너무나 강력한 카드였다. 지금 당장 터뜨린다면 강태민은 물론 SJ그룹 전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강태민 한 사람의 완벽한 굴복과 처절한 참회였다. 그녀는 이 카드를 마지막 순간을 위해 아껴두기로 했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결국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전면 중단되었다. 막대한 투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SJ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강태민이 있었다. 이사회에서는 처음으로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날 밤 강태민은 아버지인 강 회장의 서재로 불려갔다. 서재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강 회장은 아들을 싸늘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의 제국의 흠집을 낸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이게 다 무슨 꼴이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그였지만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다.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변명하지 마라. 내 무능함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강 회장은 책상 위 서류를 아들에게 던졌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손떼, 당분간 자숙하고 근신해라.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태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윤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 회장의 서재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강 회장의 저택 보안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었다. 굴욕감에 몸을 떠는 강태민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물은 성공적으로 조여졌다. 이제 남은 것은 숨통을 끊는 일뿐이었다. 강태민에게 근신은 굴욕이었지만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잠시 웅크리고 있을 뿐인 사자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아버지의 분노가 가라앉고 시끄러운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는 세상의 소음 따위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것임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착각과 달리 윤서연은 그에게 숨 돌릴 틈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잠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한 방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무대는 SJ그룹이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신기술 발표회였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바로 그곳이었다. SJ그룹은 이 행사에 사활을 걸었다. 총수가의 비리와는 무관하게 기업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투자자,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강 회장은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 위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저택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행사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씁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원래대로라면 저 단상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임시로 전무 자리를 대신한 인물이 어색하게 연설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저런 꼭두각시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단상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과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모든 모니터가 일순간 검게 변했다. 장내에 가벼운 소요가 일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나타났다. 영상의 시작은 고급스러운 병원 진료실이었다. 화면 속에는 강태민과 그의 주치의가 마주 앉아 있었다. 영상은 선명했고 음성은 또렷했다. 요즘은 좀 어떠신가요? 주치의의 물음에 강태민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약 좀 더 처방해줘요. 그거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주치의가 망설이며 말했다. 전무님, 이건 불법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렇게 자주 처방하는 건 위험합니다. 강태민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의사면 시키는 대로 해. 돈 받고 입 닫는 게 당신 일이잖아. 적나라한 대화는 그가 심각한 약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사를 협박해 불법 처방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행사장은 얼어붙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스크린을 향해 터져 나왔다. 강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굳어버렸다.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화면은 바뀌어 약에 취해 흐느적거리는 강태민의 모습, 광란의 파티에서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리는 장면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이 암전되며 음성 파일 하나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사고 직후 그가
변호사와 나누는 대화의 일부였다. 그깟 군인 하나 죽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돈으로 처리하면 그만인데. 김민준 하사의 죽음을 벌레 한 마리 죽은 것보다 하찮게 여기는 그의 잔인한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에는 단 한 문장이 떠올랐다. 이것이 SJ그룹이 말하는 미래입니까? 그 문장을 끝으로 모든 화면은 다시 원래의 생중계 화면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미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기자들은 단상을 향해 몰려들었고 경호원들의 통제는 무의미했다. TV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태민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소파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누가 어떻게 왜?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의문으로 뒤엉켜 폭발할 것 같았다. 이것은 경쟁사의 공격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누군가의 사적인 복수였다. SJ그룹의 주가는 그날 수직으로 추락했다. 시가총액 수조 원이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했다. 그룹 역사상 최악의 날이었다. 강 회장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어떤 해명도 하지 못한 채 행사장을 빠져나가야 했다. 그의 평생의 업적이 아들 하나 때문에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날 이후 강태민은 저택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그는 폐인이 되었다. 모든 연락을 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술과 약에 의지했다. 그는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는 적이라고 믿었다. 편집증적인 공포가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찾아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모두 의심했다. 비서, 운전기사, 심지어 오랜 친구들까지. 그는 사람을 고용해 그들의 뒷조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는 것은 없었다. 적은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럴수록 그의 공포는 더욱 커져만 갔다. 윤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언론은 연일 강태민과 SJ그룹의 비리를 대서사극처럼 다루었고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검찰은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녀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었다. 강태민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피해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원했다. 진정한 심판은 법정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 위에서 내려져야 했다. 서연은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다. 그것은 강태민을 세상의 빛이 닿지 않는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체스판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 체크메이트를 외칠 생각이었다. 어느 날 밤 공포와 망상에 시달리던 강태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기계로 변조된 차가운 목소리였다. 강태민 씨, 이제 게임을 끝낼 시간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태민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유령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누구냐 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수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일 밤 11시 내가 보내는 주소로 혼자 나와. 내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기회다. 강태민이 받은 주소는 도시 외곽에 버려진 항구 창고였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 그가 평생 한 번도 발들여 놓을 일 없던
세상의 이면이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물리고 홀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상대가 혼자 오라고 한 이상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의 값비싼 코트 자락을 파고들었다. 창고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오직 천장의 깨진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내부의 윤곽을 간신히 보여주었다. 그의 구두 소리가 텅 빈 공간을 울렸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마른 침을 삼켰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인형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그러나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건장한 남성도 흉악한 범죄자도 아니었다. 단정한 복장에 차분한 표정을 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는 순간 당혹감을 느꼈다. 네가 날 부른 건가? 강태민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대답 대신 그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 눈빛은 너무나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이었다. 강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김민준 하사를 기억하나 여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질문이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태민의 뇌리를 스파크가 튀는 듯한 충격이 관통했다. 잊고 있던 안위에서 지워버렸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그는 말문이 막힌 채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윤서연은 품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내 켰다. 화면의 푸른 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네가 돈으로 덮어버린 진실, 네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강태민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폴더가 정리되어 있었다. SJ그룹 비자금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 자료, 정관계 로비 리스트, 그리고 강태민 개인 비리라는 이름의 폴더까지. 강태민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저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연은 무심한 손길로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에는 강태민이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영상, 불법 도박장에서 거액의 돈을 쓰는 모습, 심지어 경쟁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미인계를 이용하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 원하는 게 뭐냐? 돈 원하는 만큼 주겠다. 얼마면 되겠나? 강태민은 다급하게 외쳤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경멸의 빛만이 어렸다. 돈 내깟 돈으로 내 부하의 목숨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얼음 같은 분노가 실려 있었다. 너는 한 사람의 인생만 망가뜨린 게 아니야. 그의 가족, 그의 명예,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짓밟았다. 서연은 마지막 폴더를 열었다. 그곳에는 강태민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의 아버지를 포함한 SJ그룹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증거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국제무기상과 결탁하여 분쟁 지역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판매한 거래 장부였다. 강 회장이 그룹의 미래를 위해 은밀하게 진행해온 가장 추악한 비밀이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SJ그룹은 단순한 비리 기업이 아니라 국제 범죄 조직으로 낙인 찍힐 터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돈도 권력도 아버지의 이름도 이제 그를 지켜줄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사형 집행인이었다. 강태민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 없던 그의 오만한 머리가 땅을 향했다. 살려 주십시오.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애원이 흘러나왔다.
윤서연은 무릎 꿇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 따위는 없었다. 오직 냉정한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창고 전체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이제부터 너는 내 통제하에 있다. 그 한마디는 강태민의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는 망치 소리 같았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내 허락 없이는 숨 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한마디에 너와 내 가문의 운명이 결정된다. 너는 더 이상 SJ그룹의 황태자가 아니다. 그저 내 명령을 따르는 노예일 뿐. 강태민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늘게 떨고만 있었다. 그의 세계는 완벽하게 전복되었다. 그는 더 이상 포식자가 아니었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오직 거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태민을 굴복시키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그를 이용해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스스로 청산하게 만들어야 했다. 진정한 정의는 가해자의 손으로 직접 실현될 때 완성되는 것이었다. 차가운 침묵 속에서 서연은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일 아침 김민준 하사의 부모님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해라. 내 입으로 직접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강태민은 천천히 아주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완전히 죽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민의 저택에는 지옥 같은 정적이 흘렀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눈은 퀭했고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샤워를 하고 운전기사가 준비한 차에 올랐다. 어제 윤서연이 건넨 주소와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그는 부서질 듯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차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화로운 풍경은 그의 지옥 같은 심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의지라고는 조금도 남지 않은 꼭두각시였다. 보이지 않는 실이 그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김민준 하사의 집은 낡고 소박한 시골 주택이었다. 마당에는 고추가 널려 있었고 작은 텃밭이 정갈하게 가꾸어져 있었다. 강태민은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과 수치심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것은 김하사의 늙은 어머니였다. 그녀는 값비싼 옷을 입은 낯선 남자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강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제가 강태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노부부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김하사의 아버지가 집안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손에는 아들의 영정 사진이 들려 있었다. 당장이라도 강태민에게 달려들 것 같은 기세였다. 강태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윤서연이 시킨 대로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다. 음주운전 사실 사고를 낸 경위,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어떻게 은폐했는지. 그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노부부의 울음소리는 절규로 변해갔다. 그것은 법정의 증언보다 더 잔인한 심판이었다. 사죄가 끝났을 때 강태민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노부부에게 엎드려 절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어떤 말도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를 기다린 것은 윤서연의 다음 명령이 담긴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그것은 그의 불법적인 제국을 그 자신의 손으로 해체하라는 지시였다. 첫 번째는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비자금 계좌를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등장에 직원들은 놀라움과 경멸이 섞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내 개인 비자금 전액을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고 모든 세금을 납부하도록 준비해. 변호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다음 지시는 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된 정치인들의 명단을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이었다. 그 명단에는 그동안 그를 비호해 주었던 수많은 권력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지켜주던 방패를 부수고 자신을 향한 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의 행동은 광기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이 소유했던 슈퍼카와 별장 고가의 예술품들을 모두 처분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김민준 재단이라는 이름의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자신과 같은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목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강태민에게 끔찍한 고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살을 스스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서류에 서명하는 손은 매번 경련을 일으켰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의 오만함과 자존심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남은 것은 텅 빈 껍데기뿐이었다. 강태민의 이상 행동은 곧 강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강 회장은 아들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책상을 내리쳤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우리 그룹을 통째로 넘길 셈이냐? 누가 너를 조종하고 있는 거냐? 강태민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건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아버지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다른 주인의 꼭두각시였다. 이 대화를 끝으로 부자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강 회장은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했고 그를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사실상 의절을 선언했다. 강태민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를 따르던 친구들과 아첨꾼들은 모두 떠나갔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윤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강태민이 자신의 명령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재건이었다. 잘못된 것을 부수고 그 자리에 올바른 것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것을 처분하고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은 강태민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그가 출연해야 할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과 시간이었다. 전 국민이 시청하는 생방송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었다. 메시지의 끝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다. 생방송 스튜디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3세 강태민. 하지만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그는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남자일 뿐이었다. 값비싼 슈트는 사라졌고 그의 눈은 모든 빛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국민 앵커로 불리는 진행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강태민 씨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대중의 분노를 대변하듯 차가웠다. 모두가 강태민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저는 죄인입니다. 강태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스튜디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무거웠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보고를 하듯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죄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고백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는 김민준 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고의 진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과 언론을 매수한 과정, 그리고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불법과 탈법 행위들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타락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생생한 증언이었다.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대한민국은 숨을 죽였다. SJ그룹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했고 인터넷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스튜디오 밖에서는 강 회장이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속보가 전해졌다. 강태민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제국을 남김없이 파괴하고 있었다. 방송이 끝나고 강태민은 아무런 저항 없이 대기하고 있던 검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의 얼굴에는 기묘한 평온함마저 감돌았다. 법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겪은 뒤였다. 같은 시각 윤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작은 모니터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강태민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모니터를 껐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임무를 마친 자의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외장하드 몇 개를 꺼냈다. 그 안에는 SJ그룹을 국제 범죄 조직으로 낙인 찍을 수 있는 강 회장의 불법 무기 거래 장부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마지막 카드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의 목표는 SJ그룹의 파멸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무고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그녀가 원하는 정의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오만한 한 인간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짓밟힌 명예를 바로 세우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는 강력한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드의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했다. 모든 파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순간 그녀를 묶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제 강태민은 더 이상 그녀의 노예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죄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과 마주해야 할 한 명의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며칠 후 세상은 여전히 SJ그룹의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서연의 일상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른 아침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김민준 하사의 묘비 앞에 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차가운 비석에 새겨진 그의 이름과 환한 미소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편히 쉬어라 나의 부하. 그녀는 마음속으로 짧은 작별 인사를 건넸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흩날렸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현충원을 빠져나왔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풍경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다. 그때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새로운 의뢰인의 평범한 보안 컨설팅 문의였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렁징하고 전문적인 컨설턴트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네, 시큐어 솔루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폭풍은 지나갔다. 그림자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정의는 가장 고요한 방식으로, 그러나 가장 완벽하게 실현되었다.